저는 1900년대 빈 분리파에 대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하고 있는 그 전시를 위해서 발표를 준비했는데, 이번에 워낙 작품 수도 많고 작가도 다양하고, 그리고 회화부터 어떤 뭐 조형물, 그리고 또 그 생필품까지 굉장히 전시 품목이 다양해서 어떻게 이거를 어떤 컨셉으로 묶을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작품 하나하나에 대한 막 디테일한 해석보다는 그 빈 분리파에 대해서 하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움직임이나 활동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 그림은 아까 전에 지용님이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빈 제체시온 그 전시관이죠. 이게 빈 분리파 2회 전시 때 포스터에 이렇게 판화로 포스터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빈 분리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근데 먼저 앞에서 설명드렸으니까는 중복되는 부분은 최대한 생략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영국 공예운동에서 영향을 받았던 빈 공방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오스카 코코슈카와 에곤 실레로 대표되는 빈 표현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더 된다면은 이거는 예술사보다는 어떤 서양 미술사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이야기로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1900년대까지의 어떤 미술을 훑었으면은 이제 현대 미술까지를 한번 조망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 많이 있죠. 프란츠 요제프 1세가 황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제로 즉위하였고, 링슈트라세라는 그 원형 순환도로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다양한 국공립 기관들, 대학, 그리고 전시 미술관 같은 걸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20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미래의 방향성을 둔 게 아니라 팍스 로마나의 재현의 모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도 뭐 바로크 양식이나 고딕 양식이나 이런 거 차용해서 만들었고, 어떤 일관된 디자인보다는 이거는 고딕, 이거는 바로크식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절충주의 건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클림트가 이건 예술보다는 공예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 이제 수주를 따려고 이제 예술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때 그 여러 국공립기관의 이제 그 벽화나 천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빈 대학의 천정화 작업을 하던 중에 온갖 평론가 그 전문가들로부터 혹평을 받아가지고 1905년도에 때려쳤고요. 그리고 1897년에 빈 분리파를 만들었고, 1898년도에 이제 빈 분리파 전시장이 완공되면서 최초의 분리파 전시회가 있었고요. 1902년도에 14회 분리파 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베토벤을 모티브로 했던 베토벤에게 경외심을 바치는 그 전시가 있었고요. 1905년도에 클림트가 탈퇴합니다. 이 이유는 이 분리파가 어떤 한 방향성으로 이렇게 의기투합한 게 아니고요. 당시에 있었던 어떤 빈 아카데미즘의 반발로 만들어진 모임이기 때문에 클림트를 중심으로 한 파는 양식주의, 그러니까 장식하고 이게 꾸미는 그런 양식주의의 모토를 뒀던 반면에 이게 하겐분트라고 하는 또 그쪽 파들은 자연이나 풍경화를 그리는데 모토를 두고 있었는데, 거기서 오는 어떤 불화 때문에 클림트가 탈퇴합니다. 그리고 1909년도에 에곤 실레가 분리파에 들어오게 되고, 이때 에곤 실레가 또 자기가 독자적으로 새로운 무슨 미술가 그런 모임 같은 거를 또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1914년도에 세계 1차 대전 때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 병사들을 위한 임시 병원으로 사용되면서 잠시 그 전시가 중단되고요. 1917년도에 전시가 재개됐고, 1918년도에 클림트와 에곤 실레가 죽죠. 그러면서 쇠퇴기로 가게 됩니다. 먼저 분리파의 탄생 배경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일단은 그 후기 인상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아르누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아르누보가 당시에 프랑스나 이쪽에서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었는데 이 아르누보는 그 대표적으로 알폰스 무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고 획일화되는 거에 반발로 다시 장식하고 꾸미고 이런 쪽으로 어떤 예술의 바람이 불었던 건데요. 이게 뉴 아트란 뜻이고 독일에서는 유겐스틸이라고 해서 유스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타일. 그 클림트도 이 유겐스틸, 뭐 아르누보 이쪽으로 하는데 그 클림트 그림 보시면 아시죠? 장식이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빈의 재건이라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수적인 킨스틀러 하우스, 그러니까 빈의 아카데미즘에 대한 반발로 분리파가 탄생되게 됩니다. 이게 그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었던 예전 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링슈트라세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 국공립 기관들을 계획하여 건설하게 됩니다. 여기 맨 밑에 있는 이게 제체시험 건물이에요. 참고로 이 제체시험 건물은 당시에 이제 요제프 1세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전주의적인 방식으로 벽화를 그리길 원했는데 이제 그 반발로 분리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건물을 짓는다는 거는 막대한 자본이 드는데 이 자본에 많이 투자를 했던 사람이 그 비트겐슈타인 아빠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리고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가 그 지원을 하긴 했습니다. 이게 이제 클림트가 그렸던 그 벽화를 위해서 그렸던 습작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 디오니소스의 제단을 형상화했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 천정화 아시죠? 그리고 이 천정화에 혹평했던 사람들 비꼬으려고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골드피쉬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거 아래 보시면 굉장히 발칙하죠. ong덩이를 그 관객 쪽으로 들이대면서 비웃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키스 마이 S네요. 빈 분리파 전시관은 그 요제프 마리아 오브리가 디자인하였고 새로운 미술을 그러니까 분리파의 새로운 미술을 자기네들이 이제 미술 활동을 하고 그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전시장이었고 또 최초의 현대미술 전용 갤러리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다양한 다른 예술을 소개하기 위한 빈에 소개하기 위한 전시관이었죠. 그래서 인상주의 및 고우 고갱 같은 어떤 탈인상주의 그리고 그 자포니즘, 와페니즘 그 우키요에도 여기서 아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장르의 예술의 복합, 그러니까 총체 예술의 시연을 여기 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전에 그 베토벤 프리즈였죠. 여기 이제 분리파 처음 이제 그 분리파를 이제 만들고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 클림트죠. 그리고 그 앞에 클로만 모죠. 그리고 여기 팔 대고 있는 사람이 칼을 몰이라는 사람인데 처음에 클림트랑 되게 친했는데 자기 의붓딸한테 클림트가 너무 찝쩍거려가지고 나중에는 관계가 좀 틀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클림트가 이렇게 작품 활동을 할 때 항상 시그니처처럼 입던 옷이 이게 지금 흑백인데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작업을 했었는데 참고로 이 바지는 하의는 아무것도 안 입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분리파 건물이고요. 그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잡지 베르사크롬 성스러운 봄이 왼쪽 벽면에 새겨져 있고 가운데에는 그 시대에는 예술에게는 자유를 그게 써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오스트리아 50센트에 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초대 분리파 전시회 그 포스터인데요. 클림트가 작업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미노타우루스로 대표되는 구테 미술, 그리고 그거를 제압하는 테세우스로 대표되는 상징되는 분리파, 그리고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원하는 아테네 여신. 이게 처음에는 너무 적나라하게 그 테세우스의 성기가 드러나 있어서 심의에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교묘하게 이렇게 나무로 가렸습니다. 멋있어. 가리는 것도 잘 가리네. 이번에 전시회도 보면 그 포스터가 되게 많아요. 저게. 이게 이제 베르사크롬이 빈 전시, 자기네들이 전시하는 걸 홍보도 여기, 그러니까 잡지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 이제 홍보용으로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프린팅돼서 실렸었습니다. 베르사크롬 잡지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게 단순히 어떤 미술 외에도 다양한 예술이나 그 당시에 어떤 이론에 대한 어떤을 소개하는 논문 같은 것도 실렸고, 여기에 이제 문학이나 에세이 같은 것을 실으면서 거기에 사파로 직접 분리파 그 회원들이 참여도 했었어요. 그래서 복합 예술, 어떤 예술의 어떤 융합을 추구했었고, 그리고 어떤 장식적인 걸 보면은 그 아르누보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그리고 독특한 거는 굉장히 다양한 타이포나 레이아웃을 시도하여서 현대 어떤 그래픽 아트의 그 어떤 초석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화분이 있고 꽃나무가 이렇게 자라 있는데 비어 있는 문장이 3개 있는데, 이거는 회화, 조각, 건축을 상징하고요. 아래 보시면은 뿌리가 화분을 뚫고 나오는데, 이게 빈에 우리가 새로운 예술적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포부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저 방금 그 그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게 결국에 우키요의 영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선 짝짝 돼 있잖아요. 그리고 파나로 만든 우키요에에서.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그 14회 그 베토벤에게 헌정하는 베토벤에게 헌정하는 그 전시의 포스터였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49회 1918년도에 에곤 실레가 작업한 포스터인데요. 이 가운데 위쪽에 있는 사람이 에곤 실레고, 이때 에곤 실레가 분리파 회장을 맡았습니다. 근데 맞은편에 의자가 비어 있죠. 클림트 자리였습니다. 클림트의 죽음을 어떤 추모하는 의도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해 10월에 에곤 실레도 스페인 독감으로 죽죠. 한마디로 더 하자면 저게 원래 그림이 있어요. 원래 그림에는 앞에 물론 똑같진 않은데 그게 있어요. 걔가. 그렇기 때문에 저걸 한 번 더 그려가지고 빠졌다. 그걸 프린트 있었는데. 네. 그거는 산업 끝나고 북산에 그 단지 사진. 그렇죠. 다른 적 없었다. 그것도 에곤 실레가 그리는 거예요? 네. 저 그림 보면 일본 만화 같아 그냥. 일본 그거가 그게 뛰어난가 봐. 아니 근데 보기 좋긴 한데 어쨌든. 이거 아까 베토벤 프리즈는 그거 하셨으니까. 가가지고. 근데 이 황금 기사가 구스타프 말러를 얼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스타프 말러에게, 그러니까 예술가에게 어떤 평화를 빈다는 의미죠. 평화를 가져오는 기사. 그리고 다음으로는 빈 공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크 이때 이미 거의 폭스바겐 비슷한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빈 공방은 요제프 호프만과 콜로만 모저가 창립했고요. 당시에 이제 그 대량 생산, 산업혁명 이후 대량 생산에 대한 어떤 획일화된 상품 디자인에 대한 반대 운동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거는 어떤 모더니즘 디자인의 초석이라고 될 수 있을 만한 미니멀하고 기능적 디자인을 했었고, 이
이런 디자인이 바우하우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허울 좋은 대량 생산과 무분별한 모방이 예술에 불러온 막대한 해악은 거대한 홍수처럼 온 세상을 휩쓸고 있다. 이런 추세를 거스르는 것이 미친 짓일지도 모르나 그럼에도 우리는 작업장을 세웠다. 우리는 대중, 디자이너, 공예가들이 긴한 관계를 구축하길 바라며 훌륭하고 간편한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길 바란다. 이러한 목적으로 출발한 우리의 첫 번째 필요 조건은 바로 유용성이다. 우리의 강점은 비례와 재료를 신중히 다루는 데 있다. 우리는 장식을 추구하면서도 억지로 지향하지는 않으려고 한다. 이게 이제 빈 공방의 운영 지침이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디자인들이 이때 있었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콜로만 모저라는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인데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되게 약간 평면적 판화 같은 작업부터 이런 빈 분립하죠. 이 사람. 예 네. 저거 아마 와있던 걸로 기억해요. 오. 저기 있어요. 예, 있는 작품이어서 예. 이런 크리스탈 식기 세트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흔할지 몰라도 저 때는 좀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프란츠 요제프 1세 그 즉위 60주년 기념 우표 발행을 한 건데요. 그걸 위한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 콜로만 모저가 한 건데 그 왼쪽에 보면은 그 프란츠 요제프 1세가 말을 타고 있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보수적이었냐면 이때 이미 자동차가 있었는데도 말 타는 걸 고집했다고 해요. 그리고 운동이야 진짜. 그리고 마지막까지 굳이 황제 칭호를 고집했었죠. 그리고 옆에 있는 카를 6세는 왜 넣냐면은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시그니처인 그 합스부르크 립을 네. 표현되어 있어서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한 뭐 꽃병이나 이런 장식, 뭐 식탁 위에 장식품 이런 건데요. 이때 이미 요제프 호프만이 우리가 모던한 디자인을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국에 가서 맥킨토시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교류를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요제프 호프만이 이런 네모 디자인, 사각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각형 호프만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모던한 느낌이 나죠. 그리고 클림트가 그랬나? 아무튼 이 공방의 그런 취지와 함께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예술가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듯이 그걸 수용자도 그 창작에 응대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이걸 취할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만든 이런 공예품들을 누가 샀을 것 같으세요, 혹시? 다 귀족이 었겠죠. 근데 오히려 귀족들은 이게 약간 꼼데가르송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루이비통 샤넬은 사는데 꼼데가르송을 사치품으로는 안 사잖아요. 이거 소수의 그 은행업이나 이런 거 하는 유대인들 소수 고객들이 샀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빈 블리파 전시관에서 후기 인상주의나 우키요의 그런 전시들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블리파 화가들의 회화에서 그런 탈인상주의 혹은 후기 인상주의적 어떤 표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림트가 그린 포플러 나무란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이름 그냥 고우로 바꾸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아니면은 여기 나무에는 어떻게 보면 전매법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이거는 에곤 실레가 그린 레오폴드 치아체크라는 분인데요. 이게 에곤 실레의 외삼촌이에요. 이분이 에곤 실레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 미술을 하기를 권유했다고 해요. 피아노 속주 치는 거. 그럼 이번에 뭐 레오폴드 미술관에 왔는데 그 사람 관계 있는 사람이에요? 레오폴드 미술가는 그 사람이 1950년도에 우연히 에곤 실레를 알게 돼서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뭐 관계 그런 손이다 이런 건 아니고. 예. 그 사람 그냥 의사고 이런 수집하는 거 좋아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머님 골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클림트의 연인이었던 사람의 후손이
저 그림이 우리 할머니를 그린 거나 뭐 해가지고 우리 손주를 그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어떤 법정싸움. 네, 법정싸움 하는 건데 거기서 나오는 변호사가 쉔베르크예요. 근데 그 쉔베르크가 그 쉔베르크의 그 손자가 뭐 그런 거. 그리고 이것도 애군 신뢰가 그린 풍경화인데 그 고의 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런 붓터치나 이런 유화 특유의 질감 이런 걸 마띠에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마띠에르를 썩질이죠 마티에르가. 예. 여기에서도 그 리하르트 게스트를 이 사람도 좀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인상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다 이번에 전시 작품들인가요? 예. 그리고 이 작품은 아까 전에 그 크리스탈 잔 세트나 그 술잔 뭐 그 잔을 만들어 디자인했던 콜로만 모저가 그린 그림인데요. 딱 평면적인 게 느껴지면서 우키요의 영향 받은 게 느껴지죠. 아웃라인도 이렇게 뚜렷하고. 네, 다음으로는 오스카 코코슈카와 그 에곤 실레로 대표되는 빈 표현주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먼저 설명해 주신 것처럼 1900년대에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이 이제 그게 뭐 동시대적이었다는 얘기도 있고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인간 내면에 대한 이제 포커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아돌프 로스 이 사람이 이 모던 건축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코코슈카의 재능을 되게 알아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코슈카가 클림트랑 되게 비슷한 그 계보를 초기에 걸었어요. 그 부모님도 금속 세공하는 분이었고 그리고 처음 그 학교를 응용미술 쪽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아돌프 로스가 오스카 코코슈카한테 클림트랑 놀지 말라고. 그 이유 뭐냐면은 아돌프 로스는 진짜 그 딱 미니멀한 현대식 모던 건축의 그 선구자였기 때문에 그런 장식적인 거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히틀러가 빈 표현주의를 퇴폐미술로 정의하고 탄압했었죠. 그리고 태웠고 그 이유는 뭐다? 뭐그안 좋아할 수 있는 자기가 잘렸으니까. 공감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굉장히 막 지저분한 그런 전시회장을 만들고 거기서 의도적으로 불순한 걸로 정의하기 위해서 전시를 열었는데 의외로 되게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 픽시프트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히틀러가 했던 행위를 만약에 예술로 본다고 하면 걔는 완전 고전주의잖아요. 고전주의 가는 거잖아요. 완전하게. 로마 다 갖고 오고 그런 식으로. 네. 만든 뭐 영화도 있으면 다 사실 정돼 있어요. 빈 표현주의의 특징은 사람의 어떤 내면이나 감정에 포커싱을 하기 때문에 감정의 극대화 그리고 색과 선의 강한 대비 인간 실존에 대한 탐구 뭐 에로티시즘과 죽음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죠. 특히나 사람의 감정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얼굴이죠. 그래서 얼굴과 그리고 또 손을 많이 묘사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오스카 코코슈카고 오스카 코코슈카가 이제 클림트가 오스카 코코슈카를 되게 또 지원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선을 긋고 다른 노선을 타면서 오스카 코코슈카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유겐스틸 그러니까 아르누보죠. 유겐스틸은 겉모습은 미화하는데 겉모습을 미화하는 데만 몰두하여 내면의 삶에는 무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게 오스카 코코슈카가 1909년도에 그 본인이 쓴 연극을 홍보하려고 한 포스터인데요. 피에타의 모티브를 두고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되게 괴기스럽죠. 그리고 심지어 피에타 하면은 그 성모님이 그 죽은 예수를 이렇게 되게 따뜻하게 품고 있는 그런 느낌에 반해서 뭐 거의 근육질의 여자가 남자를 뭐 안바 걸듯이. 근데 이 연극 내용이 그 무슨 저는 맨 처음에 그래서 이게 무슨 페미니즘적인 그런 건가 하고 이제 연극 내용을 알아봤더니 그냥 여성을 탐하고 싶은 남자와 거기에 어떻게 그냥 저항하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연극하고 나가지고 굉장히 또 욕도 엄청 많이 먹었었고 그때 빈의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다고 해요. 코코슈가 초반에 보면 막 진짜 어린 소녀들 막 그런 걸
모두 같은 모습이 막 그런 것도 많이 써요 이번에. 예, 어린 소녀 대생 같은 거. 예, 그것도 예.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그 오스카 코시카가 얼굴 인식이라고 하는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을 위한 포스터였고요. 이때 이제 본인은 얼굴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뭐 들여다보고 그걸 표현한다 뭐 그런 강의를 했다고 해요. 예, 이게 오스카 코코슈카의 그런 표현주의적 회화고요. 대체로 이 주인공들은 후원자들입니다. 그 얼굴을 강조하고 손이 항상 이렇게 나오게. 후원자로 돈 끌려. 돈 뭐야? 김구라. 김구라.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비슷한 그런 빈 표현주의자 중에 한 명인 막슨 오펜하이머인데 그 비슷한 계보에 있어서 그냥 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막스 오펜하이머의 자화상인데 굉장히 얼굴도 뭔가 퀭하고 손도 마치 무슨 병 걸린 사람 뼈만 남은 그런 손같이 그려놓은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923년도에 코코슈카가 또 어떤 전시회를 위해서 그린 포스터인데 이쯤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추상에서 추상으로 넘어가는 그 어떤 중간 단계 같은 느낌 나시죠? 약간 큐비즘 같은 느낌도 있고. 코코슈카는 나중에 드레스덴의 교수가 돼가지고 말년까지 그나마 그 분리파 그 회원 중에서는 말년까지 그래도 좀 윤택하게 잘 산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슷하잖아요. 그림이 되게.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루돌프 칼바흐 작품이고 오른쪽에 코코슈카 작품인데 이거는 그냥 의도적으로 둘이 비슷한 컨셉으로 작업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런 빈 표현주의 중 화가 중 한 명인 리하르트 게르스트리라는 사람인데 사람이 그린 자신의 자화상인데 이 사람 좀 되게 재밌는 게 이 사람이 쇤베르크가 되게 후원도 많이 해줬고 많이 그 밑에서 컸다고 해요. 근데 쇤베르크 와이프를 좋아했었고 거기 불륜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와이프가 본인이랑 손절을 하니까 25살 나이에 자살했습니다. 저 그림 큽니다. 이 벽 다 채울 정도. 다 대부분 장나가요. 큰게 작은 게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것도 유명하잖아요. 다음은 에곤 실레 작품인데요. 에곤 실레 작품 중에서는 그 어머니와 아이가 나오는 작품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상한 거는 엄마 품에서의 아이가 어떤 편한 표정이나 그런 안락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핏기가 없거나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곤 실레는 아빠는 되게 그 존경하고 우러러 봤었는데 엄마를 되게 싫어했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아빠가 물론 마지막에 매독에다가 정신병까지 와가지고 뭐 집문서 다 태우고 뭐 그러고 죽었다고 해요. 근데 엄마가 되게 냉랭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연한 표현에 거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거의 뭐 가운데는 무슨 그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빅터 둠 같이 생겼고 그 애기들도 뭔가 되게 어떤 삶의 희망이 없어 보이죠. 전시회는 이거나 이 앞에 거나 둘 다 피에타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게 네, 하나는 그 자기인데 어릴 때 자기인데 근데 하나는 뭐 모르는 존재. 근데 에곤 실레가 에곤 실레도 되게 성적으로 그 좀 좀 독특했죠. 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에곤 실레도 얼굴 표현이나 손을 되게 강조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클림트한테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한 남자가 뒤에서 끌어안고 있는
이 장면도 어떤 그 클림트에 대한 어떤 경외로 그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런 작품 보시면 이제 그때 이제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면서 자아와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표현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고뇌나 진짜 이 어떤 갈등이나 이런 병이 그냥 그림으로 표현된 것 같네요. 에곤 실레는 그 어떤 정신질환이 있었나요?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예, 이 작품 보시면은 이때 굉장히 특징이 이때 표정은 되게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데 이때 어떻게 보면 근데 절정기였죠 이때. 근데 이제 이때 병에 대한 이제 그런 것 때문인지 항상 피부나 이런 게 병든 것처럼 그려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소아성애 같은 느낌이 있었고 그 자기 여동생을 좀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은 여동생이랑 같이 방에 들어가가지고 오랫동안 안 나와가지고 아빠가 문을 막 부수려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하고 어떤 여행을 가는데 꼭 지 여동생을 데리고 가가지고 며칠 동안 같이 있다 오기도 했고 여동생을 모델로 해가지고 누드화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1912년도인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어떤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작업실을 얻고 거기서 그림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거의 다 모델이 미성년자 여자여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법정에 가고 그리고 이제 그때 판사가 이 그림이 너무 약간 그 천박하다고 그림을 태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죄로 풀려나긴 했는데 3일 동안인가 구금돼 있었고 근데 그 사이에도 그림을 12장인가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에곤 실레가 스페인 독감으로 28살에 죽었잖아요. 굉장히 요절했잖아요. 근데 회화를 300점인가 남겼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드로잉까지 하면은 거의 한 몇천 작을 작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군대에서도 작업을 했어요. 저 그림이 그러니까 거기서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관객을 보면은 저게 자기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거울을 보고 있구나, 거울로 자기 보고 있구나를 그냥 전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그가 또 내면으로 이렇게 인사이드 그리고 이 작품은 누워있는 여성이라는 작품인데 이 여성 모델이 와이프예요. 그 에곤 실레 그 영화 욕망을 그린 화가인가? 그거 보면은 거기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물론 이게 그 사실인지 그건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와이프가 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난 좀 싫다고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쵸. 네. 떨어진다는 이게 1917년도에 그린 그림인데 1918년도에 와이프가 먼저 죽고 와이프 죽고 3일 만에 에곤 실레도 죽습니다. 둘 다 똑같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고요. 마지막이 이게 미완으로 남았던 유작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추상에 가까운 그림도 그래서 빈 분리파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은 어떤 예술적 접근에 이제 그런 어떤 모더니즘으로의 어떤 방향성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 내면에 집중했었고 원근법을 깨트리면서 모더니즘 회화로 가는 그 길목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건 번외로 그래서 모더니즘 회화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바로크 시대의 화려함의 정점인 회화는 87억짜리 바나나가 되었나?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이론은 그 클레멘트 그린버그라고 하는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말한 모더니즘 이론은 자율성과 매체의 순수성, 환영적 공간의 거부, 평면성과 생면 추상, 매체의 자기 비판 이런 되게 그럴싸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화는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근법도 넣고 장식도 넣고 했던 회화는 순수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안에 있지도 않은 스토리가 들어가고 2D인데 자꾸 3D인 것처럼 하면서 관객을 호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해야 된다. 순수한 회화의 순수함이란 뭐냐? 2D여야 된다. 철저하게 2D여야 된다. 내용도 싫지 말고 어떤 환영적인 눈속임도 빼야 된다. 이 말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회화의 진화는 이제 인상주의부터 세잔을 거쳐서 입체파 때 이제 입체파는 그 큐비즘은 다면에서 보이는 것을 평면에 표현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회화의 진화, 모더니즘적 방향성으로 회화의 평면성, 순수한 평면의 끝은 추상 표현주의라는 거죠. 여기 안에 아무런 내용도 담지 않고 그냥 2D에 뭐 네모나 점 그렸고 선 그려 있는 이게 회화의 순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퓨어 아트에 대한 개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방가르와 키치로 얘기하면서 아방가르는 순수한 고급 예술이고 키치는 그러니까 대중 예술이라고 보면 돼요. 이건 저급한 예술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본과 예술은 분리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근데 결국 이 논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화예술의 패권을 그냥 미국이 가져오게 되는 그냥 어떤 꿈보다 해몽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럴싸하지만 길게 늘어뜨린 이 말은 결국은 미국 추상 표현주의가 최고다. 그래서 최고의 작품 뭐냐? 마크 로스코랑 잭슨 펄록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패권이 뉴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 홀로코스트라는 비극을 겪으면서 예술가들이 이제 그런 어떤 이성적인 접근에 반감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이래야 된다. 20세기 중반, 그러니까 한 1950년, 60년 이후부터 이성주의에 대한 반발로 생기게 되었고, 이건 즉 종교개혁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는 걸 이제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먼저 보이시는 이 캠벨 스푸케는 앤디 월 작품이죠. 여기서 뭘 깨트렸냐면은 아까 전에 예술은 파인 아트와 퓨어 아트와 상업 아트는 섞일 수 없다 그랬죠. 근데 가장 대중적인 양산품을 소재로 해가지고 찍어내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이 작품은 세계 의자라고 하는 조셉 코스인가 그 사람 작품인데 하나는 의자 사진이고 하나는 진짜 의자고 여기는 의자의 정의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의자라는 거죠. 여기서 약간 이 말장난 같은 거에서 개념 미술의 시작은 뒤샹이 맞지만 이런 어떤 개념 미술이 성행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깨트리다 보니까. 저 보면 스키니진 유행했다가 와이드 팬츠 유행했다가 다시 스키니진 유행했다가 다시 와이드 팬츠 유행했다가 그냥 하는 반복에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또 다시 이제 가야겠네. 네. 다시 또 원형으로 가야지 또.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